제 이름은 임혜숙림. 할말씨, 올해 65입니다. 교단에서 정년 퇴직한 지 딱 3년이 되었네요. 사람들은 퇴직하면 홀가분해서 날아갈 것 같다고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자꾸 일거리를 찾아 헤매게 되더군요. 교사로 재직할 땐 수업 일정표며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끝도 없이 쌓이는 숙제 채점들로 하루가 꽉 차서 숨 쉴 틈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는데 말이죠. 막상 시간이 텅 비어버리니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베란다에 놓인 난초 화분 몇 개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알람 소리에 놀라 깨는 대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느끼며 느긋하게 일어납니다. 씻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베란다로 나가 제 보물들을 살피는 일이죠.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다듬고 가끔은 말도 걸어봅니다. 아침 햇살 속에 우아하게 잎을 펼치는 녀석들을 보고 있으면 퇴직 후의 공허함이 조금은 채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날 아침도 새로 꽃을 피운 보세란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던 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휴대전화가 울리더군요. 딸, 민지 였습니다. 저는 물 묻은 손을 닦으며 천천히 걸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엔 저도 모르게 웃음기가 배어나왔죠. 우리 민지, 밥은 먹었니? 응, 엄마, 먹었어. 엄마는 오늘 시장 다녀오셨어. 수화기 넘어 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란 존재는 참 묘하죠. 그 미세한 톤의 변화만으로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단박에 알아채니까요. 오늘 딸아이의 목소리엔 생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뭐랄까, 억지로 웃음을 짜내는 듯한 어딘가 붕 뜬 느낌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딸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늘 돼지갈비가 참 좋길래 두근 사왔다. 저녁에 네 아빠한테 연근 갈비탕이나 끓여주려고. 너랑 이 서방리 강어운 언제 밥 먹으러 올 거니? 우리는 이번 주말에 좀 일이 있을 것 같아. 민지의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릴 적 악몽을 꾼 딸을 달래주던 그때처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지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또 무슨 억울한 일 당했니?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려왔죠. 딸아이가 망설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화만사성이니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옛말들을 떠올리며 속으로 삼키고 있겠죠. 이 아이는 다 좋은데 마음이 너무 여립니다. 시집간 지 3년, 그 드센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느라 그나마 있던 고집도 다 닳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걱정하지 마. 겨우 입을 뗀 딸의 목소리에 콧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안 사돈이지. 또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번 침묵은 더 길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줄 알았을 때쯤 억눌린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다음 주 일요일에 칠순잔치를 하신대. 칠순? 그거 좋은 일 아니니. 가슴 한구석이 조여오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디서 하는데? 손님은 얼마나 부르고? 엄마한테 말해라. 사돈 댁 경사인데 부조는 섭섭지 않게 해야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연화정 유온 A씨와 에서 20테이블이나 예약했대. 민지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집 장 여사님이랑 아랫집 최엄마도 청첩장을 받았대.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연화정이라면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중식당입니다. 한 테이블에 최소 100만 원은 훌쩍 넘는 곳이죠. 20테이블이라니 배포도 큽니다. 그런데 동네 이웃들까지 다 받은 청첩장을. 민지야,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너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니? 전화기 너머에서 더는 참지 못한 딸의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은 끊어질 듯 이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어제 장 여사님이 말 실수하는 거 듣고 알았어. 요새 집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길래 그냥 설 준비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서방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머니가 너무 바빠서 깜빡하신 것 같다고. 깜빡했다.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차가운 분노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치솟았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한두 달은 좋게 준비했을 칠순잔치입니다. 온갖 친척, 친구, 동네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 놓고 정작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그 집안에 빨래와 밥을 도맡아 하는 며느리만 쏙 빼놓고 깜빡했다고요? 이건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선을 긋는 짓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내 가여운 딸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딸아이는 전화기 붙들고 그 사람들을 위해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착해 빠진 모습이 제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라. 기억해라, 민지야. 이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입장을 보여준 거야. 전화를 끊고 난 거실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제 심장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울다 지친 딸을 겨우 진정시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딸에게 당부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평소처럼 지내. 마치 그 일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엄마, 토달지 마. 저도 모르게 교사 시절에 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지야, 잘 들어.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죄책감 가질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 그들이 너를 남 취급한다면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네 지갑도 단단히 지켜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먼저 나서지도 마. 저는 딸에게 이 삼불삼부 정책을 일러주었지만 사실 그건 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은 제 은퇴 생활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가고 난초를 돌보고 아파트 정자에서 이웃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겠지만 속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죠. 민지는 괜찮을까? 그 집이 지금 딸아이에게는 감옥 같지 않을까? 딸은 매일 전화를 했지만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칠순 잔치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슨 반찬을 했는지, 이 서방이 얼마나 야근이 잦은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억지스러움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사위놈, 이강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하고 입은 살았지만 뼛속까지 마마보이인 놈. 그 놈에게는 제 엄마가 세상의 중심이고 아내의 억울함 따위는 평화를 위해 희생해도 되는 것이었죠. 모른 척하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믿는 그 비겁함이 직접적인 괴롭힘보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시간은 꾸역꾸역 흘러 마침내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다가 오후에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이니? 응. 집에서 TV 봐. 조금은 안심이 되더군요. 적어도 잔치에 가서 일손을 거들라고 강요하진 않은 모양이니 그 집구석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을 시간입니다. 연화정은 지금쯤 축하객들로 북적이고 시끌벅적하겠죠. 그런데 내 딸은 텅 빈 집에서 홀로 TV나 보고 있다니. 속에서 신물이 넘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친정 와서 밥이나 먹으라고 할까 고민하던 찰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민지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야. 하지만 들려온 건 차분한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헐떡이는 울음 섞인 숨소리였습니다. 엄마. 흑. 당황하지 마.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이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신우이 미경. 흑. 방금 전화 와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 집안 인간들. 역시나 꽁꽁이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디 식당에서 결제해야 한다고. 나보고 당장 카드 들고 오래요.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총액이 이 880만 원, 2,880만 원 이래. 이 880만 원. 그 숫자가 폭탄처럼 머릿속에서 터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설계 아닙니까? 이게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일부러 알리지 않아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며느리 도리를 못했다는 죄책감을 심어준 다음 마지막 순간에 모든 친척이 보는 앞에서 돈을 내라고 부르는 것. 만약 가면 며느리로서 늦게 온 죄인이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거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바보 취급당하면서도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죠. 만약 안 가면 그들은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불효막심한지, 얼마나 돈을 아까워하는지 떠벌리며 모든 책임을 딸에게 뒤집어 씌울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죽음뿐인 외통수. 내 딸이 마음 약하고 체면 중시하는 걸 이용해 완벽한 덫을 놓은 겁니다. 이건 잔치 초대가 아니라 내 딸을 향한 명백한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 어떡해? 이강우는 전화도 안 받고. 딸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억눌러 봤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냉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생전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전화 신우이한테 넘겨라. 엄마가 할 말 있다고 해. 어서. 지금 당장 연결해. 딸이 당황하며 전화를 연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 후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미진. 뭘 꾸물거려? 빨리 안 튀어오고. 신우이 이미경이었습니다. 저는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 모든 분노와 경멸을 단 한마디에 담아 또렷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꺼져. 그리고 바로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거실은 다시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몇 초 뒤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엄마. 전화를 그냥 끊으면 어떡해. 쟤네들 나 죽일지도 몰라. 상상이 갔습니다. 폭풍우 속에 내던져진 작은 새처럼 떨고 있을 내 딸의 모습이 저는 첫 내리듯 묵직한 목소리로 딸을 붙들었습니다. 민지야, 숨 쉬어. 엄마 말 들어. 괜찮아. 하늘 안 무너진다. 하지만 미경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시어머니도 난리 날 거고. 난리치라지. 제 목소리엔 온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미쳐 날뛰지 않으면 이 판을 뒤집을 수가 없어. 민지야, 당황하지 말고 엄마 질문에 대답해. 너 이런 시궁창 같은 생활 끝내고 싶니? 다시는 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허리 펴고 살고 싶어?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취급 안 당하고 싶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질문이 딸의 마음속 깊은 곳, 굳게 잠겨있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난 3년의 서름과 눈물이 그 문 뒤에 있었겠죠. 마침내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그 대답이면 충분했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넌 착한 며느리 이미진을 잊어라. 넌 지금부터 엄마의 아바타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가 잃어버린 네 존엄성 오늘 다 찾아오자. 저는 책상으로 가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며 상대의 반응과 우리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잘 들어. 저 인간들 지금 식당에서 길길이 날뛰고 있을 거야. 신우이는 네가 전화 끊었다고 시어머니한테 고자질했을 거고,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욕을 하며 대성통곡 쇼를 하고 있겠지. 네 남편 놈은 쩔쩔매고 있을 테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니? 기선제압이야. 그들은 네가 체면 때문에 결국 굴복할 거라 믿고 있어. 그래서 우린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릴 거야. 어떻게? 세 가지를 해라. 순서 틀리면 안 된다. 저는 종이에 1, 2, 3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증거 확보. 지금 당장 통화 녹음 기능 켜. 그리고 신우이한테 다시 전화 걸어. 뭐? 걔한테 다시. 그래. 지금 걔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어서 필터링 없이 본심을 쏟아낼 거야. 그게 우리가 노리는 타이밍이다. 전화 연결되면 아무 말 말고 사과부터 해. 아가씨, 죄송해요. 방금 신호가 안 좋아서 끊겼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 880만 원, 정말 어머님 뜻 맞나요? 금액이 커서 확실히 여쭤보려고요. 이 멘트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해. 이건 시어머니가 널 시켜서 돈을 내게 했다는 걸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야. 알았어. 둘째, 여론전. 전화 끊자마자 바로 동네에서 제일 입산 사람한테 전화해. 아랫집 최엄마가 딱이네. 전화해서 울먹이면서 하소연해. 시댁 욕은 하지 말고 불쌍한 척만 해. 아주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오늘 시어머니 칠순이신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방금 오셔서 3천만 원 돈을 결제하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시어머니가 널 나쁜 며느리라고 욕하기 전에 네가 먼저 피해자가 되어야 해. 응.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변신.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끝나면 옷장을 열어. 네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하고 기가 센 옷을 입어. 화장도 제일 진하게, 완벽하게 해. 기억해. 넌 오늘 돈 내러 가는 호구가 아니야. 빚 받으러 가는 채권자야. 집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넌 여왕이다. 네가 가는 곳은 도살장이 아니라 대관식장이야. 오늘 밤 넌 과거에 유약한 너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다. 제 말이 딸의 가슴에 불을 지폈는지 수화기 너머의 호흡이 달라졌습니다. 알겠어, 엄마. 지금 바로 할게. 딸의 행동력은 놀라웠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제 휴대전화로 녹음 파일 하나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다 됐어. 지금 나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제가 시킨 대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이미경의 목소리는 마치 불붙은 폭죽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미진, 너 미쳤어? 아까 꺼져는 뭐야? 너 돌았냐? 엄마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너 오늘 이 880만 원 들고 와서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아가씨,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 돈, 정말 어머님 뜻인가요? 어머님이 저보고 내라고 하셨어요. 당연하지. 엄마 뜻 아니면 누구 뜻이겠어? 너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큰 행사에 네가 돈 좀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 평소에 얹혀 살면서 호강했으면 이런 날 돈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잔말 말고 30분 안에 튀어와.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 녹음으로 세 가지가 증명되었습니다. 돈을 내라고 한 건 시어머니 박순자의 뜻이다. 그들은 며느리가 돈 내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돈 안 내면
쫓아내겠다고 협박했다. 저는 이 파일을 클라우드와 컴퓨터에 3중 백업했습니다. 시계는 저녁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화정은 지금쯤 절정일 겁니다. 신우이는 엄마에게 고자질했을 테고 사돈 어른은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며 동정표를 사고 있겠죠. 그들이 열심히 깔아놓은 멍석 위로 이제 내 딸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딸이 옷장에서 제가 선물한 그 블랙 원피스를 꺼냈을지 아니면 작년에 큰맘 먹고 산 캐시미어 코트를 입었을지 화장대에 앉아 남편이 너무 야하다고 질색했던 그 빨간 립스틱을 발랐을지 그때 최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딸아이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전해주더군요. 여론전도 성공입니다. 이 동네 아줌마들의 입소문은 뉴스보다 빠르니까요. 이미 잔치에 온 하객 중 3분의 1은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을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너 제일 좋아하는 연근 갈비탕 끓여놨다. 허리 펴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다녀와. 넌 임혜숙의 딸이다. 그날 밤 벌어진 일은 나중에 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딸은 전화를 끊고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엔 눈물 자국 얼룩진 초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억지로 웃고 참아왔던 순종적인 며느리 이미진이었죠. 딸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준 몸매가 드러나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블랙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잡티 하나 없이 완벽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눈썹선을 날렵하게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도 바르지 못했던 짙은 레드 립스틱을 입술에 채워 넣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울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그러나 불꽃을 품은 여왕이었습니다. 저녁 8시 정각 연화정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 음식 냄새, 사람들의 열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붉은 테이블보가 깔린 원탁들이 가득했고 시끄러운 건배 소리와 웃음소리가 홀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입구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딸은 고개만 까딱하고는 시선을 돌려 홀 중앙의 메인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보라색 한복을 차려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시어머니 박순자가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비련의 주인공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신우이 이미경이 핏대를 세우며 며느리 욕을 하고 있었고 남편 이강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이강우가 먼저 민지를 발견했습니다. 안도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또 가, 또 가,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규칙적인 소리가 소음을 뚫고 퍼져나갔습니다. 입구 쪽 하객들부터 하나둘 대화를 멈추고 검은 원피스의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적은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이내 홀 전체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메인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신우이 이미경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야, 이미진,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이 뻔뻔한 년이 시어머니도 표정을 싹 바꾸고 도끼를 뿜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남편 이강우가 다급하게 민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지야, 제발. 일단 나가서 얘기해. 응? 민지는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고는 몸을 살짝 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 뒤 지배인 명찰을 단 중년 남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배인님, 안녕하세요. 오늘 박순자 여사님, 칠순잔치 비용이 총 2,880만 원 맞나요? 계산서 좀 주세요.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며불며 빌거나 창피해서 조용히 카드만 내밀 줄 알았지.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낸다고 공표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지배인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민지는 계산서를 받아들고 보지도 않은 채 원형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시누이가 전화로 그러더군요. 이 돈 내는 게 어머님의 뜻이고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요. 안 내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요. 민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아까 녹음한 그 적나라한 통화 내용이 고요한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시누이의 악에 바친 목소리,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요구, 협박, 하객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경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려 했지만 민지의 서늘한 눈빛에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민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친지 여러분. 저 이미진 시집 와서 3년 동안 죽어라 일했습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렇게 따돌리고 함정을 파고 협박까지 하십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 이강우를 보았습니다. 이강우 씨,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이 모든 걸 정말 몰랐어. 이강우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이 돈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제가 낼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상 집안 망신시키진 않겠습니다. 이 돈 제가 빌려드리죠. 대신 친형제 사이에도 돈 거래는 확실해야 하니 차용증부터 씁시다. 민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차용증.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며느리 독하네. 아니지. 오죽하면 저러겠어? 식구 취급도 안 했다며 민지는 남편 앞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건 제가 집에서 꼼꼼하게 작성해 출력해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차주 빌리는 사람 박순자, 이강우, 이미경, 대주 빌려주는 사람 이미진, 금액, 금 2,880만 원, 정, 용도, 박순자, 칠순잔치 비용, 변제 기일, 1년 이내, 위약금, 법정 최고 이자율 적용 및 법적 조치 가능. 이걸 미리 준비해왔어. 이강우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당신들 식구가 작당하고 나를 바보 만들려고 했을 때 난 이 정도는 준비했어야지. 민지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전 지금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죄목은 사기 및 공갈 협박입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거액의 잔치를 벌이고 며느리를 협박해 갈취하려 했다고 진술하면 경찰 아저씨들이 아주 흥미로워하겠죠. 경찰. 시어머니 박순자는 경찰 소리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한 양반이 경찰서 들락거리고 뉴스에라도 나오면 혀 깨물고 죽을 위인이니까요. 쓸게. 경찰은 안 돼. 결국 이강우가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덜덜 떨며 서명을 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도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굴욕적인 서명이 끝났습니다. 서명만으로는 부족하죠. 지장 찍어야 하는데 인주가 없네요. 민지는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 깎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왼손 엄지끝을 살짝 그었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엄지로 채권자 이미진 이름 위에 꾹 눌러 지장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그녀는 칼과 종이를 이강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섬뜩한 붉은 지장과 서슬퍼런 칼날. 기세에 눌린 이강우는 비명을 지르듯 눈을 감고 손가락을 그었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울며 불며 피로 지장을 찍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계약이 완성되었습니다. 민지는 계약서를 곱게 접어 가방에 넣고 남편을 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차용증은 우리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확실한 근거가 될 거야. 내일 아침 9시 법원 앞에서 봐. 안녕.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또각또각 당당한 발걸음으로 연화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승전고를 울리고 떠나는 개선장군처럼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딸은 여전히 검은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품 안에서 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는 거겠죠. 고생했다. 씻고 나와. 갈비탕 데워놨어. 잠시 후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딸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국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그래, 끝났다. 딸은 국을 비우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딸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난 3년 중 가장 환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아니다. 네가 너를 구한 거야. 나약했던 이미진을 네 손으로 죽이고 다시 태어난 거지.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강우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고 시댁은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 880만 원짜리 차용증은 그들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매달 꼬박꼬박 돈을 갚게 만들었죠. 반년 후 딸은 시내 조용한 골목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민지의 정원. 이혼 위자료와 제가 보태준 돈으로 평생의 꿈을 이룬 겁니다. 꽃향기 속에 파묻혀 환하게 웃는 딸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딸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히 복수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언제든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결혼이든 이혼이든, 그리고 집은 언제나 돌아와 쉴 수 있는 등대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댁의 무리한 요구와 홍문년 같은 함정 앞에서 며느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판을 뒤집는 게 맞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